당장 그 가슴 안 가려? 새벽 3시 달빛 아래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35세 싱글맘 정희가 8개월 된 재벌가 쌍둥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거든요. 36세 젊은 회장 강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애들이 굶어서. 정희는 황급히 옷을 여미며 떨었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그녀의 가슴에서 평온하게 젖을 빨고 있었죠. 며칠째 분유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보인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누가 이 순수한 여자와 무고한 아기들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을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그 절망적인 하루로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9층 진료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오후 3시 20분이었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 호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이정희는 4살 딸 지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딱딱한 플라스틱 진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분홍색 곰 인형을 두 팔로 꼭 안고 있었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채 귀여운 토끼 캐릭터가 그려진 연분홍 비닐을 쓰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망울만큼은 또렷하고 맑았거든요. 왼쪽 팔에는 링거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담당 의사 김영수 교수가 두꺼운 뿔테 안경을 밀어 올리며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소아암 환자들을 돌본 깊은 피로와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프린터에서 나온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수 어머니,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정희의 마른 손이 지수의 등을 리듬감 있게 토닥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6개월을 기다린 기적입니다.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HLA0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 계세요. 정희의 눈에 순간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정말요?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확실합니다. 기증자분도 수술 의향을 확정 지으셨고요. 김 교수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30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지만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골수이식 수술비 5천만 원 전액을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병원 계좌에 입금하셔야 해요. 기증자분 일정, 수술실 예약, 전담 의료진 배정, 모든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거든요. 만약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 대기 환자에게 순번이 넘어갑니다. 정의의 세상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선생님,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이혼 후 간호사 월급 18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35세 싱글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매달 빠듯했는데 5천만 원이라니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병원 규정이에요. 수술실 운영비, 기증자 관리비, 전담팀 인건비, 모든 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김 교수도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지수가 엄마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배 아파요. 집 가고 싶어요. 정희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1층 로비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자 화면에 떠오른 잔고는 42만 7천 원.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강남구 신사동 반지하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정희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지수는 링거 주사 맞은 팔을 아파하며 겨우 잠들어 있었죠.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정희는 새벽 3시까지 구직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어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까지 모든 사이트를 다 둘러봤어요. 간병인 월 180만 원, 가사도우미 월 200만 원, 베이비시터 월 150만 원. 아무리 찾아도 월급 250만 원을 넘는 일자리는 없었어요. 6개월 일해도 1,500만 원, 5천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화면 오른쪽 상단 VIP 프리미엄 코너에 반짝이는 금색 테두리 공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평창동 대저택 입주 전문 베이비시터 극구. 월급 800만 원. 30대 미혼 여성 지원자 우대. 간호학과 졸업 및 유아 관련 경력자 우선 채용. 24시간 입주 근무. 즉시 출근 가능자만 지원 바람. 정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800만 원이 분명했어요. 숫자를 세어봤죠. 800, 800만 원. 말이 안 돼요. 이런 큰 돈이. 하지만 지수의 링거 꽂힌 가느다란 팔이 떠오르자 망설임은 사라졌어요. 정희는 즉시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서 지원했어요.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서울대병원 10년 근무, 신생아실, 전담 경력, 베이비시터 국가자격증, 응급처치 자격증 보유라는 내용을 꼼꼼히 적었거든요. 놀랍게도 30분도 안 되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면접 보러 오세요. 평창동 123번지 강 회장 댁입니다. 지각 원금이에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희망의 전화였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정희는 지수를 동네 푸른 어린이집에 맡기고 평창동을 향해 출발했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까지 총 1시간 30분이 걸렸죠. 강남 끝자락 반지하에서 평창동 고급 주택가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어요. 버스에서 내린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거든요. 8차선 넓은 대로 양쪽으로는 3m 높이의 화강암 담장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는 궁전 같은 저택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정희가 살던 반지하 월세방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GPS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123번지 앞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검은색 철제 자동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담장 안쪽으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유럽의 고성 같았거든요. 3층 규모의 하얀 석조 건물이었고 지붕은 검은 기와로 덮여 있었어요. 넓은 원형 앞마당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흰색 BMW X7, 은색 아우디 A8, 빨간색 포르쉐 카이엔까지. 정희가 평생 TV에서만 보던 차들이었죠. 차 한 대 값이 자신이 10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정말 맞을까요? 정희가 망설이며 인터폰 버튼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저택 현관 대문이 쾅 하고 벌어지더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뛰쳐나왔어요. 손에는 캐리어와 명품 핸드백을 급하게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시는 안 와요. 정말 미치겠어요.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그 전임 시터는 정희를 보더니 급하게 경고했어요. 언니,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애기들이 밤새도록 울어서 한숨도 못 자요. 3일째 잠 한숨도 못 잤어요. 회장님도 너무 무서워요. 화내시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그 순간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정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쁜 울음소리였거든요. 10년간 서울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천 명의 아기를 돌봐온 정희의 모성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전임 시터는 택시를 잡아타고 급하게 사라졌어요. 뒷모습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서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베이비시터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철문이 천천히 자동으로 열렸어요. 정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걸어 현관문까지 다가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의 점잖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빗어넘긴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베이비시터 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관홀에 발을 디딘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5미터가 넘는 높은 천장에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거실은 호텔 로비를 연상시킬 만큼 넓었거든요. 하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페르시아 융단이 깔려 있었어요.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유화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과 웅장함을 압도하는 것은 2층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쌍둥이 아기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어요. 집 전체가 그 울음으로 가득했죠. 거실 중앙에 놓인 검은 가죽 L자형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6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명품 정장 셔츠의 단추를 목 부분까지 풀어헤친 채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조각 같은 턱선과 높고 오똑한 콧대, 그리고 깊고 예리한 쌍꺼풀 눈매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눈 밑에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듯한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이마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거든요. 바로 강도연이었어요. 36세의 나이에 그룹 전체를 이끌게 된 3세 재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쌍둥이 육아로 지쳐 보이는 평범한 아빠였어요. 애들 입에 분유만 꽂으면 됩니다. 도연은 정희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고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극도의 피로와 날선 짜증이 섞여 있었죠. 밤낮 가리지 않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쌍둥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 나왔어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간호사 본능이 발동했거든요. 아기들 어디 있나요? 2층 육아방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어차피 며칠 못 버틸. 정희는 이미 대리석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따라 올라왔죠. 이런 적극적인 시터는 처음 봤거든요. 육아방 문을 열자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0개월 된 똑같이 생긴 쌍둥이 남자 아기 2명이 각각 다른 유아용 침대에서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저귀는 젖어서 갈아줘야 했고 분유병들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방 전체가 엉망이었죠.
정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까운 쪽 아기를 두 팔로 포근하게 품에 안았어요. 준수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수가 정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히더니 그녀 특유의 부드러운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법처럼 울음을 뚝 그쳤거든요. 작은 주먹으로 정희의 블라우스를 꽉 움켜쥐며 마침내 안전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강도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3주 동안 수십 명의 베이비시터가 왔다가 도망쳤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희는 준수를 왼팔로 능숙하게 안고 오른팔로는 또 다른 아기 준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준호도 마찬가지로 울음을 멈추고 정희의 어깨에 작은 머리를 기댔어요. 두 아기 모두 마침내 평안함을 찾은 듯 했죠. 애기들이 많이 배고픈 것 같네요. 분유 어디 있나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따뜻하며 확신에 차 있었어요. 10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신생아를 돌봐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프로페셔널한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강도연은 정희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주 만에 처음으로 집안이 조용해졌거든요. 이런 평화로움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채용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날 밤 11시 평창동 저택의 2층 육아방에는 희미한 수유등 불빛만이 켜져 있었어요. 정희는 바닥에 깔린 푹신한 매트 위에 앉아 준수를 무릎에 올려놓고 분유병을 입에 대어주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수입한 최고급 유기농 분유였죠. 한 캔에 15만 원이나 하는 제품이었어요. 자, 준수야. 이거 맛있어. 먹어보자. 하지만 준수는 작은 혀로 젖꼭지를 밀어내며 고개를 돌렸어요. 분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옆 침대의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유병이 입에 닿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죠. 정희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시도했어요. 10년간 신생아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분유를 거부하는 일은 종종 있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엄마 젖 말고는 안 먹는구나. 그런데 30분 후 정희의 얼굴에 걱정이 스며들었어요. 준수가 억지로 먹인 분유를 모두 토해냈거든요. 노란 위에까지 섞여서 나왔어요. 준호도 똑같았어요. 조금 넘어가는 듯 하더니 곧바로 개워내는 것을 반복했죠. 이상해요. 왜 이러지? 정희는 아기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볼이 움푹 들어가 보였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었어요. 10개월 된 아기치고는 너무 말랐거든요. 새벽 1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기들은 배고픔에 울면서도 분유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트림을 시키고 안아주며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죠.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3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도연이 서재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죠. 정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봤어요. 도연이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도연은 냉장고를 열고 위스키 병을 꺼냈어요. 12년산 스카치 위스키였죠.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입에 댔어요. 목이 꿀떡거리며 독한 술을 들이켰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8개월째예요. 도연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정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애들이 엄마 젖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분유, 이유식, 뭘 줘도 토해내요.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기들이 엄마를 잃은 상실감으로 거식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아기들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3주 동안 시터를 20명도 넘게 바꿨어요. 아무도 못 견뎌내더군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위스키를 또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이렇게 계속 안 먹으면 애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링거라도 맞춰야 한대요. 정희는 2층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육아방에서는 쌍둥이가 여전히 힘없이 울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울 힘도 없는지 작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정희는 준수를 품에 안고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달빛이 아기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죠. 문득 집에 있을 지수 생각이 났어요. 지수도 이 아기들과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링거를 맞으며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수야, 엄마 미안해. 너 혼자 두고 와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병든 딸을 위해 남의 집 아기를 돌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 아기들도 지수처럼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2시 준수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따라서 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힘없는 울음이었어요. 탈수가 심해져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갑자기 찌릿찌릿 아파왔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죠. 젖이 도는 느낌이었어요. 지수를 키우면서 몇 번이나 겪었던 그 감각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정희는 당황했어요. 지수가 2살 때 젖을 뗐는데 왜 갑자기 젖이 돌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런데 곧 이해했어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밤새 들으면서 모성 호르몬이 자극받았던 거예요. 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죠. 스트레스나 강한 모성애적 충동이 있을 때 젖이 다시 돌 수 있다고 했어요. 정희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블라우스 앞가슴 부분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정말 젖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팽팽하게 불어올라서 아프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정희는 다시 육아방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분유는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어요. 새벽 3시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기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준수의 손톱이 파랗게 변색되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정희는 육아방을 둘러봤어요. 천장 모서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침실 구석 옷장 뒤쪽은 사각지대인 것 같았어요. 정희는 준수를 안고 그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잠갔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겠어요. 정희는 옷장 뒤 구석에 앉아서 준수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전몸살로 더욱 불어난 가슴을 살짝 만져봤어요. 정말 아팠어요. 젖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준수야, 이거라도 먹어볼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남의 아기에게 젖을 주다니요. 하지만 아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발 사람만 다오. 엄마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거야. 정희가 준수의 입에 젖꼭지를 대어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준수가 본능적으로 입을 오므리더니 젖을 빨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욱 간절하게 빨았어요. 아, 다행이에요. 먹네요. 정희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수의 작은 손이 정희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마치 고맙다는 듯이요. 15분 후 준수가 배불리 먹고 나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준호도 안아왔어요. 준호도 마찬가지로 젖을 열심히 빨며 영양을 섭취했죠.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두 아기 모두 배를 채우고 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분홍빛이었어요.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이 일을 도연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새벽 4시 정희는 두 아기를 각각의 침대에 눕혔어요. 아기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정희도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침 7시 도연이 육아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조용한 아침이었거든요. 아기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히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분유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군요. 그런데 그때 준수가 눈을 뜨며 작은 입을 오므렸어요. 배고프다는 신호였죠. 정희는 당황했어요. 또 분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분유 타드릴게요. 정희가 분유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아기들이 과연 분유를 먹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젖만 찾을까요? 준수에게 분유병을 대어주자 역시나 고개를 돌렸어요.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도연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또 시작이군요. 어젯밤 한 번 먹은 게 전부였나 보네요. 정희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결국 또 젖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불가능했어요. 회장님, 잠시 회사 일 보러 나가실 수 있나요? 아기들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가야 하거든요. 도연이 나간 후 정희는 다시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두 아기를 모두 안고 가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아기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정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지수의 수술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새벽 3시 20분 평창동 저택의 3층 주인 침실에서 강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 윤서가 떠난 지 8개월째 매일 밤이 이렇게 길고 괴로웠어요.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베개에는 아직도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윤서야, 나 정말 힘들어. 도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6세의 나이에 그룹 전체를 짊어진 무게,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쌍둥이 육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2층에서 들려오던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없었거든요. 3주 동안 밤새 들리던 그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30분. 이 시간에 아기들이 조용할 리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나? 도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최근 며칠간 거의 먹지 못해서 탈수 증상까지 보였는데 말이에요. 도연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맨발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층 복도는 고요했어요. 평소라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말이에요. 육아방 앞에 도착한 도연은 문손잡이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베이비시터가 왜 문을 잠갔을까요? 정희 씨? 안에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혹시 정희가 아기들과 함께 도망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기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건 아닐까요?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깨로 문을 힘껏 밀어붙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문 안쪽에서 의자로 막아놓았던 것 같았어요. 무슨, 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창가 침대 위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정희가 양팔에 쌍둥이 아기들을 안고 있었죠. 하얀 블라우스에 단추가 풀려 있었고 두 아기는 정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젖을 빨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창백하고 헬쑥했던 아기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분홍빛이 돌고 있었어요. 준수와 준호 모두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정희의 젖을 빨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작은 손들이 정희의 옷깃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린 채 두 아기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거든요. 마치 신성한 종교와의 한 장면 같았어요. 도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8개월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광경이었거든요. 아기들이 이렇게 안온하게 젖을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아내 윤서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몇 초 후 현실이 그를 강타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 이게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정희는 당황한 채로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수가 깨면서 보채기 시작했거든요. 젖을 다 먹지 못해서였어요. 지금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 가슴 안 가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벌 3세로서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고용한 시터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황급히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들이 굶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3일째 분유를 한 방울도 안 먹고 계속 토해내서 그래서 허락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고 감히 내 아이들에게.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기들이 정말 편안해 보였거든요. 회장님, 제발 들어보세요. 아기들이 엄마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분유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말했어요. 간호사로서의 10년 경험이 우러나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일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이들에게. 도연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침대 위에 준수가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수가 도연을 보더니 방긋 웃었거든요. 아내가 죽고 난 후 8개월 동안 준수는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울거나 무표정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준수는 배불리 젖을 먹고 나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준수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도연의 바짓단을 작은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아빠라고 중얼거렸거든요. 8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올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언제였을까요? 준수야. 도연은 무릎을 굽히고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준수는 아빠 품에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옆에서 준호도 깨어나서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회장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4살 딸이 있어요.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고요. 애기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도연은 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기들이 정말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당신 딸이 백혈병이라고 했나요? 네,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현실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거든요. 도연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3주 동안 20명이 넘는 시터를 바꿔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정희 덕분에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 말이에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말이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내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젖을 먹여서라도 살려주세요. 그 대신 당신 딸의 수술비 5천만 원은 내일 당장 입금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딸 치료비는 평생 제가 책임지겠어요. 정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꿈 같은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까지만이에요. 나중에 이유식을 먹게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기들 돌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이 덧붙였어요. 당신 딸도 이곳에서 함께 치료받게 하세요. 이 집에 의료진을 부르면 됩니다. 아이 혼자 두고 일할 필요 없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감격에 겨워서 목이 메었거든요.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아기들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희가 가족이 되는 건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연은 준수를 보며 말했어요. 비밀스러운 가족이겠죠. 아무도 모르는. 준수가 다시 웃으며 아빠와 정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요. 새벽 4시 평창동 저택에서 새 어른과 두 아기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 맺어졌어요.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창문을 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달이 흐른 어느 저녁, 평창동 저택의 2층 육아방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쌍둥이 준수와 준호가 바닥에 깔린 놀이매트 위에서 뒤뚱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지난 달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두 아기의 볼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건강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어요.
예전의 창백하고 헬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수는 정희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어와서 그녀의 무릎에 기대었어요. 마. 준수가 정희를 올려다보며 옹알거렸어요.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죠. 준호도 뒤따라와서 정희의 다른 쪽 무릎에 앉았어요. 마마. 정희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아니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돌보면서 진짜 엄마 같은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 준수야. 준호야. 마마가 여기 있어. 정희는 두 아기를 번갈아 안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이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벌써 오셨네요. 요즘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희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실제로 도연은 최근 한 달 동안 저녁 8시 전에는 꼭 집에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요. 도연은 정장 재킷을 벗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차가웠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온화해졌거든요. 아빠. 준수가 도연을 보더니 팔을 벌려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도연은 무릎을 굽히고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준수 많이 컸네. 살도 많이 쪘고. 정희 씨 덕분이에요. 정말 잘 돌봐주세요. 도연이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희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녀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목욕시킬 시간인데 같이 도와주실래요? 정희의 제안에 도연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즐거웠어요. 욕실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했어요. 도연이 준수를 안고 있으면 정희가 물 온도를 맞추고 정희가 준호를 씻기면 도연이 수건을 준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은 호흡이었죠. 이렇게 조용한 목욕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목욕만 시키려 해도 아이들이 울어서 전쟁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물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정희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아기가 물속에서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도연과 정희의 눈이 마주쳤어요. 욕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정희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지수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1층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하이힐 소리였죠.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온 것 같은데요. 정희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시간에 방문객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1층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 씨? 어디 계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최미란이었어요. 강도연의 대학 동기이자 돌아가신 부인 윤서의 친구였죠. 현재 회사 실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미란 씨가 왔네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미란은 평소에도 예고 없이 자주 찾아왔지만 오늘은 타이밍이 좀 애매했거든요. 제가 아이들 옷 입힐게요. 회장님은 먼저 내려가세요. 정희가 재빨리 말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도연은 급하게 셔츠를 정리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최미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짙은 와인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도연이 거리감을 두며 물어봤어요. 최근 들어 미란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서류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집이 참 조용하네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어요. 미란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네, 베이비시터가 잘 돌봐줘서요. 아, 그 여자 아직 있어요? 다른 시터들은 다 며칠 못 버텼는데 신기하네요. 바로 그때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소리였죠. 도연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미라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도연이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죽고 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실장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도연이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정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보다 그 베이비시터 한번 봐도 될까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미란의 요청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희 씨, 잠깐 내려와 주세요. 도연이 2층을 향해 불렀어요. 잠시 후 정희가 두 아기를 안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목욕 후라서 뽀얀 얼굴로 깔깔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도 불구하고 청순하고 아름다웠어요. 미라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는 자신보다 어리고 외모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어요. 도시적이고 세련된 자신과 달리 정희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분이 그 유명한 베이비시터군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마, 준수가 정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미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어요. 아이들이 정희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따르네요. 미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감사하게도 잘 따라줘서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어요. 도연 씨,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업무상 중요한 건이거든요. 미란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정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희 씨, 아이들 좀 2층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미라는 정희의 뒷모습을 지켜본 후 도연에게 돌아섰어요. 도연 씨, 그 여자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직감이에요. 저 여자 뭔가 수상해요.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미란 씨, 정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렇게 따르는 게 정상인가요? 마치 진짜 엄마인 것처럼요. 미란의 말에는 날선 질투가 숨어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도연을 좋아했지만 윤서에게 밀렸고 윤서가 죽고 나서는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따르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도연 씨는 참 순진하네요. 저런 여자들의 수법을 모르시는군요. 미란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 여자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30분 후 도연이 서재로 올라간 사이 미란은
정희를 주방으로 불러냈어요.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따라갔어요. 주방에서 미란은 와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어머, 실수했네요. 미란이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야, 이정희. 미란이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신 건가요? 너 회장님이 좀 웃어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전 나오는 기계일 뿐이야. 미란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무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같은 게 감히 이 집 안주인 행세를 해? 주제 파악하고 납작 엎드려. 미란이 정희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지수를 생각해서 참았어요. 이 일을 잃으면 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란이 핸드백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아이들 이유식에 타서 줘. 이게 뭔가요? 아기들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야. 걱정 마. 하지만 정의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로서의 경험상 뭔가 수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정체를 모르는 건 아이들에게 줄 수 없어요. 정의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뭐, 지금 내 말을 거부하는 거야? 미란이 화를 내며 정의의 손목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의가 재빨리 손목을 낚아채며 막아섰어요.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정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이 발동했거든요. 미라는 정의의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순순히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너 정말 죽고 싶은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평창동 저택의 2층 작은 서재에서 정의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일 이 시간이면 병원에 있는 딸 지수와 화상 통화를 하는 것이 일과였거든요.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지수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지수의 작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많이 약해 보였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혈색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지수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엄마, 괜찮아요. 오늘은 미역국도 먹었어요. 지수의 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정희의 눈에 저절로 눈물이 고였어요. 딸을 곁에 두고 돌볼 수 없는 현실이 늘 마음 아팠거든요. 우리 지수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알겠지? 정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지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수야, 간호사 선생님이 주신 약은 잘 먹고 있어? 네, 엄마. 근데 쓴 약은 잘 안 들어가요. 그럴 땐 물을 많이 마셔. 그리고 약 먹고 나서는 푹 자야 해. 그래야 빨리 좋아져. 알겠어요, 엄마. 저 이제 자려고 해요. 많이 졸려요. 그래, 지수야. 엄마가 마법 가루 뿌려줄게. 푹 자. 정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마법 가루 뿌려준다는 것은
지수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는 뜻이었어요. 평소에 지수를 재울 때 쓰던 표현이었죠. 엄마도 안 아프게 잘 지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수. 영상 통화가 끝나고 정희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매일 이런 통화를 하지만 늘 아쉽고 그리웠어요. 빨리 지수가 완전히 회복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복도 끝에서 최미란이 문틈으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란은 작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정희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마법 가루 뿌려줄게. 푹 자. 미란은 이 부분을 특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죠. 이 말을 잘 활용하면 정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미라는 강남의 한 음향 스튜디오를 찾았어요. 평소 회사 광고 제작에 협력하던 업체였죠. 대표 김 실장은 미란의 오랜 지인이었어요. 실장님, 이번에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미란이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떤 건가요? 이 파일에서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앞뒤 맥락은 빼고 이 문장만 남겨주시면 돼요. 미란이 종이에 써온 문장을 보여줬어요. 가루 뿌려줄게. 푹 자. 이 부분이었죠. 이런 편집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혹시 법적 문제는 없겠죠?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 내부 교육용이에요. 직원들 음성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미란이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김 실장은 미란을 오래 알아온 터라 의심하지 않았어요. 2시간 후 완성된 파일을 받아든 미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누가 들어도 정의가 아기들에게 수면제 가루를 뿌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거든요. 원래 맥락인 딸과의 통화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도연은 3층 주인 침실에서 업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일찍 퇴근하는 대신 집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이들과 정의가 있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더 편안했어요. 똑똑똑.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최미란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니라 얇은 실크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이어서 다소 부적절해 보였어요. 미란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도연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오빠. 아니, 회장님.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능숙한 연기로 슬픈 표정을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회사 일이면 내일 사무실에서 얘기하죠. 도연이 선을 긋듯 말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침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어요. 회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혜 씨에 관한 건데. 정혜 씨가 왜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일찍, 너무 깊게 잠들더라고요. 보통 10개월 아기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아이들이 건강해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우연히 정희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미란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마치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한 연기였죠. 뭘 들었는데요? 오빠, 아니 회장님. 정희 씨가 편하려고 애들 분유에 수면제 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희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미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증거라니 뭔가요? 제가 우연히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미란이 휴대폰에서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가루 뿌려줄게. 푹 자.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앞뒤 맥락 없이 들으면 정말로 아기들에게 수면제 가루를 뿌린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게 정말 정혜 씨 목소리인가요? 네, 분명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의를 믿고 의지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히 정의의 것이었어요. 회장님, 저도 정말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말하는 건가요? 도연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몇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도 똑같더라고요. 이제는 확신이 서요. 정희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녹음 파일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 분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평소보다 너무 깊게 자지 않는지 말이에요. 미란의 말에 도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며칠간 아이들이 유독 조용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정말 그럴 리가. 회장님, 저도 정희 씨를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란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도연은 미란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회장님은 현명하세요. 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였으니까요. 미란이 나간 후 도연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의에 대한 믿음과 방금 들은 녹음 파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도연의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1시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2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육아방에서는 쌍둥이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죠.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분유통을 열어봤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로.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저녁 8시 평창동 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정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소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최미라는 옆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거든요. 정희 씨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공식적이었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도연이 자신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아이들 컨디션을 봤는데 너무 깊게 잠들어 있더군요. 흔들어도 깨지 않을 정도로요. 도연이 말을 시작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건강한 아기들은 원래 깊게 자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럼 이것도 정상인가요?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희가 늘 들고 다니는 기저귀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가방을 바닥에 엎어버렸거든요. 기저귀, 물티슈, 분유병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이 굴러나왔어요.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는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인용 수면제였죠. 정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뭔가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 가방에서 나온 수면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저 이거 처음 봐요. 제 것이 아니에요. 정희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정말로 처음 보는 약병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당신 가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도연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미란의 말이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미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젯밤 정희가 잠든 사이에 가방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 넣어둔 수면제가 제대로 발견된 거였어요. 회장님, 정말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모르게 넣어둔 것 같아요. 정희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녹음은 뭐로 설명할 건가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서 미란에게 받은 파일을 재생했어요. 가루 뿌려줄게. 푹 자. 정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맥락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거든요. 이건 제가 지수랑 통화할 때 한 말이에요. 딸에게 자장가 불러준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변명할 건가요? 도연이 일어나서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내 아이들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도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정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정희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정희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배신감으로 바뀌었거든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절대 안 했어요. 제가 그 애들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만 거짓말해요. 도연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런 그를 보며 최미라는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변명은 그만하고 나가세요.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장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정희가 미란을 바라보며 간청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차가운 승리감만 떠올라 있었어요. 증거도 다 나왔는데 뭘 더 믿으라는 거예요? 회장님, 저는 정말로 준수와 준호를 사랑해요. 제가 왜 그 애들한테 해로운 짓을 하겠어요? 정희는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요.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챙겼어요. 흩어진 기저귀와 물티슈를 주워 담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밖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정희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할 말이 뭐가 더 있어요?
제가 없어도 준수와 준호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최 실장님이 주는 하얀 가루는 절대 먹이지 마세요. 정희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실장님께서 며칠 전에 아이들 이유식에 타라고 하얀 가루를 주셨어요. 전 거부했지만요. 정희가 말했지만 도연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폭우가 몰아쳐 들어왔어요.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현관 안쪽까지 들이쳤어요. 정희는 우산도 없이 그 빗속으로 나가야 했어요. 회장님, 정희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준호는 잘 때 꼭 왼쪽으로 눕혀주세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어해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거든요. 정희는 맨발로 비에 젖어가며 저택의 긴 진입로를 걸어 나갔어요.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금방 벗겨져서 맨발이 되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철문 앞에 도착해서 정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택의 창문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한 달간 자신의 집처럼 여겼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준수야, 준호야.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두 아기가 걱정되었어요. 자신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정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 거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한편 저택 안에서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정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 힘겹게 걸어가는 그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회장님, 잘하신 일이에요. 저런 위험한 여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미란이 옆에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분 후 도연은 서재로 올라가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지금 즉시 서울대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희 환자 보호자 지원, 지금 당장 전면 중단하라고 해요. 모든 치료비 지원을 끊어버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뭔가 허전하고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그 시각 비에 젖은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지수를 만나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이제 치료비 지원이 끊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먼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평창동 저택의 2층 육아방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미란이 타준 분유를 먹은 쌍둥이 준수와 준호가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배를 움켜쥐고 보채더니 곧이어 작은 몸을 비틀며 경련을 일으켰어요. 도연은 서재에서 일하다가 아기들의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울음이었거든요.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 보니 준수가 침대에서 온몸을 뒤틀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준수야, 준수야. 도연이 아들을 안아 올리려는 순간 준수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검붉은 피가 섞인 토사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기 모두 코에서까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다니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 요청합니다. 10개월 된 쌍둥이 의식 잃고 토열 상태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15분이 도연에게는 평생 같았어요. 준수와 준호는 점점 축 늘어져 가고 있었고 맥박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두 아기를 번갈아 안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쌍둥이가 이송되자 의료진들이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도연은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죠. 보호자 되시는 분이세요? 30분 후 응급의학과 과장 김 교수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네,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김 교수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된 건가요? 혹시 최근에 아이들이 이상한 걸 먹었거나 새로운 약을 복용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평소와 같은 분유만 먹였는데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 교수는 차트를 도연에게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트에는 복잡한 의료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한 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GOLPIDEM 과량 검출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아이들 위장에서 성인용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과량 검출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면제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 그것도 꾸준히 섭취한 흔적이 있어요. 아마 분유에 타서 먹인 것 같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한 가지 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최근 몇 주간 아이들이 모유를 섭취한 흔적이 있어요. 모유를 주로 섭취하면서 독이 든 분유 섭취량이 현저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김 교수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모유라고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네, 분명합니다. 분유 대신 모유를 주로 먹었기 때문에 독성 물질 섭취량이 적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충격에 다리가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희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인 것이 오히려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한 거야. 도연이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어요. 바로 그때 병원 응급실 입구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저택의 정원 관리사 김 씨였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숨을 헐떡이며 도연을 찾고 있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김 씨가 도연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김 씨? 왜 여기에? 회장님, 큰일 났어요. 제가 봤어요. 최 실장이 분유통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걸 봤다고요. 김 씨의 말에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며칠 전부터 수상해서 제가 몰래 카메라를 달아뒀어요. 여기 SD 카드에 다 찍혀 있어요. 김 씨가 작은 SD 카드를 꺼내며 말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혜 씨가 나가고 나서 최 실장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도연은 급하게 병원 내 컴퓨터실로 가서 SD 카드를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저택 부엌의 모습이 나왔어요. 시간은 정희가 쫓겨난 당일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최미란이 분유통을 열고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분유에 타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빨리 죽어야 도연 오빠가 내 차지가 되지. 미란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또렷하게 잡혔어요. 질긴 것들, 그년 젖을 먹고 다시 살아나?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줄게. 미란은 웃으면서 분유를 적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했어요. 도연은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자책감,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가. 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책상 위의 물건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으아. 도연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정의를 믿지 못하고 내쫓은 것,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 모든 것이요. 김 씨가 도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라도 정혜 씨를 찾으세요. 그분이 진짜 아이들을 구해준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내가 그렇게 모욕을 주고 쫓아냈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병원에 계실 거예요. 딸 지수 치료비가 끊어져서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김 씨의 말에 도연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정희의 딸 치료비까지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렸거든요.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도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병원 원무과에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이정희 환자 보호자 지원을 다시 재개해요. 그리고 추가로 1억 원을 더 입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김 씨에게 말했어요. 김 씨, 정혜 씨를 찾는 대로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최미란 그 여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 회장님. 당연히 그래야죠. 도연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서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두 아기가 보였어요.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준수야,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의 없이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가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정의의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았거든요. 중환자실에서는 두 아기가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정의가 혼자 딸의 병실을 지키며 절망하고 있을 테였어요. 도연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만 했어요. 새벽 5시 한강성심병원 1층 로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강도연이 경찰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목적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최미란이었어요. 미란은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밤새 병원에서 기다리느라 화장이 다 번졌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도연을 걱정하는 친구라는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빠. 미란이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애들 괜찮아요? 정말 걱정했어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하지만 도연은 미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거든요. 그만해요, 최미란.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란이 당황했어요. 왜 그래요, 오빠? 무슨 일이?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미란의 뺨을 강하게 올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도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최미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나서며 수갑을 꺼냈어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체포? 무슨 소리예요? 오빠, 이게 뭐예요? 미란이 도연을 바라보며 악을 썼어요. 하지만 도연은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원 관리사가 찍은 CCTV 영상이 있어요. 당신이 분유에 독을 타는 모습이 다 찍혀 있다고요.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미란이 발버둥을 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미란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대학 때부터 15년을 기다렸는데, 미란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그 여자보다 내가 먼저였어요. 내가 더 오래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도연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오전 7시 도연은 병원을 나서서 정희의 월세방으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뛰어갔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강남 신사동 지하 반지하 주택가에 도착한 도연은 정희가 사는 원룸을 찾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철문이 보였어요. 문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똑똑똑. 도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정희 씨, 저예요. 도연이에요. 문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희가 놀란 것 같았어요. 5분 정도 지나서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정희는 많이 여윈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는데 짐을 싸고 있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왜 여기에? 정희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에는 지수가 누워 있었는데 고열에 시달리는 듯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는 해열 패치가 붙어 있었죠. 지수가 아픈가요? 치료비가 끊어져서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해열제만 먹이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 순간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젖은 몸 그대로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정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정희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눈이 멀어서 은인을 죽일 뻔했습니다. 최미란이 한 짓이었어요. 분유에 독을 타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준수와 준호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이 젖을 먹이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지수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당신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정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희 씨. 도연이 정희의 발끝을 바라보며 간청했어요. 36세 대기업 회장이 35세 싱글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정희가 도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들은 정말 괜찮아요?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가 곧 깨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럼 빨리 가봐야죠. 지수도 함께 데려가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정희가 지수를 안아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1년 후 봄날의 평창동 저택 정원이었어요. 넓은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5살이 된 지수는 백혈병이 완전히 완치되어서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예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죠. 엄마, 이것 봐요. 돌이 지난 준수가 비틀비틀 걸어오며 꽃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도 뒤따라와서 지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준수, 준호 정말 예뻐졌네요. 지수가 두 아기를 꼭 껴안으며 웃었어요. 세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정원 한쪽에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희와 턱시도를 입은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죠? 정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배는 5개월째 임신 중이라서 살짝 부풀어 있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희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니까 자기야. 도연이 정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우리 넷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정희의 배에 손을 살포시 얹으며 말했어요. 왜요? 아들도 좋잖아요. 지수가 여동생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어제 배에 대고 속삭이면서 빨리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지수가 두 손을 벌려 안기며 말했어요. 준수와 준호도 부모님 다리에 매달렸어요. 그래, 우리 가족 사진 찍자. 도연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정희도 지수를 품에 안았어요. 자, 모두 웃어요. 사진사의 말에 5 식구가 환하게 웃었어요.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려 퍼졌어요.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한때는 절망에 빠졌던 이 가족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멀리서 정원 관리사 김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희 씨 사랑해요. 도연이 아내의 귀에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